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금이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먼저 좀 최근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이렇게 위기가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게 한 작년 한 11월 말부터 이제 아마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앞으로 가면 2012년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 2월 달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229 합의라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 간에 굉장히 오랜 그 어떤 산통을 깨고 이제 그 229 합의라는 걸 이뤘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핵시설을 동결하고 이런 조건으로 미국에서 식량 지원을 하고 그래서 2011년에 이렇게 북미 회담 그리고 남북 회담 이런 걸 이제 3단계를 거쳐서 이제 229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이걸 하자마자 바로 2주 만에 북한에서 광명성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미국으로서 당시 오바마 정부가 굉장히 좀 이렇게 배신감이 컸죠. 그래서 그런 기존에 이루어졌던 그런 합의의 분위기가 다 깨지고 이렇게 소강 상태로 있다가 왜냐하면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한국이다 미국에다 다 이제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도 이제 정권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작년 말에 또 이렇게 장거리 로켓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위기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국 북한이 이제 12월 12일 날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서 이제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 2087호를 이제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채택을 하니까 북한이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앞으로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육자 회담도 없을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때 나왔던 얘기가 북한이 당연히 반발할 건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 어떤 반발의 정도가 심한 거라서 좀 이렇게 의외인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어쨌든 핵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또 3차 핵실험에 대한 이제 예고를 이렇게 막 했죠. 그리고 이제 결국 2월 10일 날 3달 만에 이제 3차 핵실험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이 전후에서 굉장히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이렇게 상황이 악화가 되죠.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하지 말라고 반발을 하고 그리고 주변국들도 한국은 물론이고 근데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심하게 반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언론들을 보면 저도 이제 중국 언론을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보다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중국 이제 예를 들어서 황구시보 사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에 당연히 그 원조를 끊어야 된다. 원조를 줄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이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90%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거든요. 식량의 한 45%를 또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중 관계라는 것은 북한 체제가 지금 운영되는 데 있어서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하니까 중국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북한한테 굉장히 이렇게 타격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북한이 그럼 고분고분해졌냐? 전혀 안 그랬죠. 그러니까 핵실험 강행했죠. 그러니까 핵실험을 이렇게 강행해서 그 뒤로 이제 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를 시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다 만장일치라는 건 중국도 다 찬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북중 관계가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고 중국 측에서도 이제 북한을 비난하고 하니까 이제 북한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3월 11일부터 이제 키리도르 훈련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앞두고 나서 이제 이거 하면은 정전협정 무력화 시킬 거고 그래서 우리 군사도발 언제든지 할 거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했더니 이제 직통전화 차단하고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오갔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위기 상황이 굉장히 고조가 됐었고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4월 2일 날엔 또 이제 영변 핵시설도 재가동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개성공단도 이제 통행 금지가 됐죠. 그래서 이게 워낙 그 여기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좀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렇게 잠정적인 중단이라고 했는데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 기업들이 계속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북한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에서 반발을 하고 계속 이렇게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계속해서 이제 이게 쌓여가는 이 뭐라 그러죠? 이 에스컬레이션을 먼저 끊을 것이냐, 북한이 양보를 할 것이냐, 한국이나 남한이 미국이 양보를 할 것이냐. 근데 지금 모양새로 봐서는 그 존 캐리 그 국무장관도 이제 와가지고 뭐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뭐 그렇게 미국하고 한국이 대화를 하자고 하면 뭐 상황이 이렇게 무마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첫째가 이제 북중 관계가 좀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렇게 유엔 대북절연에 찬성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이 계속 지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국 쪽에서 기분 나쁜 이유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그 전국 대표 대회라고 그러니까 중국계는 아시겠지만 이제 사회주의 체제는 국가가 있고 또 그 공산당이 있죠. 근데 공산당이 당연히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전국 대표 대회가 열리고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게 국가 저기를 선출하는 그래서 올해 초에 양회가 열렸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시진핑 시대가 된 건데 어쨌든 작년 10월 말 11월에 전국 대표 대회를 통해서 이제 시진핑이 총서기로 이제 등극하는 그런 정권 그 교체 시기에 북한이 이런 도발 행위를 일으켰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국한테는 불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 지금 나중에도 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국 내부의 지금 여론을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특정해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터넷을 봐도 뭐 이거를 중국 전체 여론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근데 확실한 거는 중국 내부에서 뭐 학자든 시민들의 여론이든 북한에 대한 반발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북중 관계가 이제 전통적인 혈맹 관계였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뭐 북한을 쉽게 버릴 수 없다 이런 뭐 순망치한이다 이런 그 기조가 이게 쭉 흘러왔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함에 따라서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감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리고 그런 것이 또 이제 지도부한테도 이제 좀 그런 압력으로 좀 작용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진핑 정부로 바뀌었으니까 중국의 대북 정책이 과연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한반도의 그 미래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북한의 의도가 그러면 과연 뭐고 도발 행위를 하는 배경이 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북한 하는 게 그 블러핑이냐 아니면 실제로 어떤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발을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교체되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북한 지도부 내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기차처럼 이렇게 막 그 위기 상황을 계속 고조시켰기 때문에 혹시 북한 내부에서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서 북한이 대외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 단적인 게 이제 중국과의 뭐 관계를 악화를 막 이렇게 감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남북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이 지금 그 북한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좀 포커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북한의 의도랑 배경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북한의 의도나 배경에 대해서는 뭐 언론이나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3월 31일 날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서 이제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한이 그 경제 핵무력 병진 노선이라는 걸 채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핵 개발도 하고 경제 발전도 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하겠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북한이 60년대부터 뭐 경공업, 중공업 뭐 이렇게 병진 노선 해가지고 뭐 그러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실제 정책상에 있어서 그것이 그 실행될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핵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남한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오바마 정부도 그렇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비핵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어쨌든 한반도를 이제 북한이 핵 보유 프로그램을 보유하는 것을 이제 포기를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그 핵을 포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적인 예로 지난 리비아 제스민 혁명 리비아 사태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리비아라는 나라가 2003년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었죠. 그러니까 서방에 맞서가지고 이제 핵 프로그램하고 WMD를 추진을 했다가, 당시 이제 부시 정부가 설득을 뭐 해서 어쨌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에 경제 원조를 하고 이제 2006년에 리비아가 미국하고 이제 국교 수교를 합니다. 근데 그 국교 수교라는 게 사실 북한이 지금 미국한테 바라는 거거든요. 평화 체제로 이제 전환을 해서 북미 이렇게 국교 수교를 해서 이제 자기 이제 대외 관계를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건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카다피 정부가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혜택도 많이 받고 했는데, 결국에는 제스민 혁명 때 이제 자국 국민들을 막 많이 죽이니까 이제 연합군에서 들어갔죠. 그래서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사실상 절대로 핵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북한 지도부에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해서 북미 수교를 하고 이렇게 뭐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게 정권의 영원한 어떤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는 거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상 핵을 현재 단계에서 포기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2011년 말에 이제 사망을 한 뒤에 이제 김정은이 지금 집권한 지 2년도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통해서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위기를 조장하는 게 상당히 내부적인 어떤 결속력을 다지는 데 상당한 유용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사실상 북한이 지금 핵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사실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합의나 협상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북한은 이제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 경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바라봄에 있어서 예전에 이제 플리바겐에서도 그랬지만,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그 프리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하고 인권 문제죠. 근데 사실상 북한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이 경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왜 심각하냐면, 이번에 그래서 최고인민회의에서 박봉주라는 사람을 내각 총리로 기용을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6년 전에 2002년 7.1 조치 이후에 이제 김정일이 엄청난 개혁 조치를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총리로 이제 그 개혁 국면을 이끌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2006년에 이제 다시 실각하고 이제 2007년에 다시 좌천이 됐는데, 숙청이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박봉주라는 이 개혁적인 성향의 사람을 내각 총리로 다시 올려놓은 건 북한에서도 이 경제 상황, 경제 문제에 대한 상당한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적인 개혁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양립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한 경제가 다시 회생이 되려면 외부 투자가 필수적이거든요. 외부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원조를 해주건 투자를 해주건 이렇게 외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외부 투자를 하려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면 당연히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강력한 어떤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인데 북한은 그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북한이 지금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북한 사회주의 국가에는 사실 이렇게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북정 가격이 있죠. 국가에서 정해주는 가격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북정 환율하고 가격을 그렇게 정해주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워낙 시장이 활개를 치다 보니까 사실 국정 가격은 거의 무력화되고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실질적인 중요한 의미를 띱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세요. 2009년에 화폐 개혁을 하고 나서, 이건 화폐 개혁이 100대 1로 했기 때문에 명목 이제 화폐 가치를 100분의 1로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쌀 가격으로 보면 쌀 1kg당 한 몇백 원 하던 거를 220원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강제로 시장 가격을.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최근에 작년에 이게 뭐냐면 6.28 조치다 해서 이제 개혁 조치가 있을 때 이렇게 찍었던 거거든요. 이게 보면 쌀 가격이 한 3,200원 정도 킬로그램당.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 2009년 말에서 3년이 채 되기 전에, 그죠? 엄청나게 뛴 거예요, 이만큼. 근데 지금 작년 6월 달 이후에 엄청나게 뜁니다, 또. 6,690원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거의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북한 주민들이 북한 화폐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고가 있었냐면 북한 당국에서 국가기관원이 나와서 북한 신권을 갖다가 비닐채로 시장에 갖고 와서 달러로 환전을 해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북한 내부적인 어떤 경제 기반이 급속도로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를 보셔도 아시는 게 쌀 가격, 달러 표시 쌀 가격을 보시면 이게 거의 움직이지 일정하죠. 그건 뭐냐면 달러화 가치로 대비로는 어떤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거는 북한 원화 가치가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북한 당국에서 시장 부문을 이미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거의 컨트롤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북한이 굉장히 좀 특수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전에 소련 같이 붕괴 동구권 국가들 보면 전체 경제에서 시장에서 얻는 시장으로부터 재화를 사거나 이런 돈을 얻는 비중이 한 얼마 정도 되냐, 그게 한 20-30%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북한 경우에 그게 얼마까지 오르고 있냐면 한 80% 이상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정책 당국이 시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도 지금은 두 가지 다 몰려 있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핵 문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데 핵을 포기하자니 경제 발전을 포기해야 되는 거다. 근데 경제 발전을 살리지 않으면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북한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어떻게 했든 북한은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우리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작년 4월에 북한이 헌법 개정을 했거든요. 거기서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라고 이제 명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두 개 다 실현하기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오바마 정부한테 있어서 북한 문제는 우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재정 적자 문제를 비롯해서 그 대외 문제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란 핵 문제거든요. 이란 핵 문제하고 이제 중국의 부상에 따른 그 중국 문제 그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 문제라는 거, 북핵 문제라는 것은 좀 이제 하위에 위치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뭐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꾸기는커녕 미국의 관심을 받기도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이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미국한테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좀 바꿔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바마의 대북 정책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략적 인내라고.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지켜본다는 거죠. 예. 그리고 특히 미국은 현재 이제 북한 행동이 이런 패턴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도발을 하고 이렇게 판돈을 키운 다음에 협상에 임해주면 좀 협상 들어주는 척 하다가 다시 내부적으로는 또 핵 개발하고 이게 반복이다. 이런 거를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이제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그런가 하면 미국이 그러면 북한을 계속 무시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셨다시피 3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 이제 1, 2차 핵실험이 좀 기초적인 어떤 그 핵 무기화하는 작업이었다면 3차 핵실험은 그 이제 핵탄두에 실을 수 있는 경량화를 위한 시험이었다고 이제 그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난 광명성 3호가 이제 실제로 위성체를 이제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로켓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발전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얼마 전에 그 국방정보국에서 그 공화당 의원이 그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좀 파장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북한이 이미 그 소형 핵탄두를 그 장거리 미사일에 실을 기술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역량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전략적 인내로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데 또 미국이 또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워낙 이제 재정 적자 문제에다가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당연히 중국하고 이제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라크 전쟁 실패를 인정한 것처럼 지금 어떤 그 국내적으로 이제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란 핵 문제랑도 이제 연계가 돼 있다는 게, 요 부분은 사실 이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자주 언급하진 않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이란 핵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핵이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그 지하 기지에서 핵 시설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분명히 이란을 공격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그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에서 말렸던 거고요. 근데 지금 이란 핵 개발 상황은 북한보다는 좀 못해요. 북한보다는 아직 핵실험 한 적도 없고 떨어지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그 북한하고 이제 그 커넥션이 지금 좀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거 외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바마 정부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란의 태도가 또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이 막 이렇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서 뻗팅겼더니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더라 라고 하면 이란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로서는 좀 이렇게 북핵 문제가 이 탑 프라이어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섣불리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북핵 문제가 그럼 계속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성가시기만 하고 나쁘기만 한 거냐. 근데 좀 역설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북한이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주는 게 뭐냐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게 중동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중동에서 빠져나와서 아시아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 전략, 아시아 복귀, 그 피보트 에이시아라는 전략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그 아시아 복귀 전략의 핵심적인 목표가 뭐냐면 그 중국을 포위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을 포위하는 것인데 북한이 한반도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주면 사실 그런 걸 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접근하기가 쉽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동북아의 정세가 안정돼 있으면 미국이 굳이 여기까지 다가올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자꾸 북한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옵니다. 네, 그런 측면이 또 양면적인 측면이 있고요. 근데 북한이 이런 도발 행동이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은 이제 행동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적으로 이제 북중 관계가 이렇게 상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는 다 아까 설명드린 거죠. 북한이 그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중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위치를 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다 뭐 일본의 침략이든 한반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북한은 특히 그 중국은 뭐 한국전쟁 이전에 그 국공 합작해서 이제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울 때도 그랬고,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전략적인 요충지로 이제 기능을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혈맹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그래서 현재 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워낙 급속도로 이제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지 그런 시위가 있는데, 그래서 중국은 그것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대내적인 정세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바라는 건 현상 유지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도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고, 딱히 무슨 문제를 안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거죠. 근데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그 양국 간의 유대 관계가 많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북한한테 이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처럼 북한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 되면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죠. 얘를 분명히 살려주긴 해야 되는데, 유지는 시켜줘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문제의 원인이 돼버리면 기존의 북한을 커버해주는 그런 정책만 이렇게 유지할 수는 없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내부에는 상당히 북한을 어떤 전략적인 그 부담으로 이제 인식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막 이렇게 중국 언론들 보면 북한에 대한 반발감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진핑 정부 내에 그런 인사들,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뭐 외교부장이랑 다 이제 바뀌었죠. 인사 라인이 다 바뀌었는데, 뭐 군부에서도 굉장히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중국한테는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중국이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G2로 급부상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하고는 굉장히 다른 지정학적인 조건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 탄생할 때 기존의 유럽의 강대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더라도 미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멕시코하고 캐나다죠. 근데 다 미국의 호의적이죠. 근데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긴 하지만 지금 중국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한 14개 정도 돼요. 14개국 중에서 중국하고 호의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 냉전의 어떤 그 이념적인 그런 그 친분 관계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그 냉전 안에서도 그 어떤 헤게모니를 갖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인도랑도 이게 굉장히 군사적인 60년대 초에 인도랑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있으면서 그 이후로는 굉장히 그 사태가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좀 파키스탄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보시면 다 막혀 있어요. 여기는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막혀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요 그림은 최근에 이제 그 브레진스키라고 아실 겁니다. 미국 외교에서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학자이자 이제 실제 관료였는데, 이분은 이제 스트래티직 비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빨간색이 전부 다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뭐 비나토 동맹국, 전략적 동맹국, 그러니까 다 싸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괌에서 이제 B2기 그 스텔스 전략 폭격기 이제 발진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한테 철저하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 2011년 11월에 오바마가 호주에서 그 이제 아시아로 복귀하겠다라는 이제 그 아시아 복귀 전략을 이제 밝힌 이후로 지금 막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가시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 그 헬기 부대를 막 증강하고, 그리고 일본하고 방위협력지 지금 개정 논의 시작하고, 뭐 태국, 말레이시아, 뭐 미얀마 이런 나라하고도 이제 미얀마가 전통적으로 중국하고 친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하고 이렇게 미국이 사이를 그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당연히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합니다. 이거는 전혀 어떤 대중 포위 전략이 아니다. 근데 중국이 보기에는 이건 명백하게 그 대중 포위 전략이죠. 중국을 포위하려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딜레마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시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런 한반도 문제를 이렇게 무마한다는, 해결한다는 명목하에 미군이 이렇게 다가오죠. 대표적인 게 키리졸브 훈련에서 그 핵잠수함이 들어왔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굉장히 껄끄러워지는데, 역설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그만큼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노리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미쳤거나 이렇게 막 나가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 그 동북아에서 굉장히 약소국에 해당하지만 자기의 전략적인 가치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하고 미국이 어떤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고 좀 행동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데, 그래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3차 핵실험을, 그러니까 2월 12일 날 이전에 하고 이후하고 중국 언론들의 행태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전에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하거든요. 뭐냐면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뭐 원조를 끊어야 된다느니, 그러고 어떤 얘기까지 제가 봤냐면 혹자가 이렇게 북한이 중국한테서 떨어져서 미국 쪽으로 붙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 정치 체제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극단적인 그런 언급까지 막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데, 끝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그림들을 자꾸 보여줘요, 언론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 언론을 인용하는 한국 기사를 조금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를 좀 주의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관련한 그 어떤 한국 기사를 보실 때 중국의 입장을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중국 입장은 자기네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로 한국이나 미국의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입장은 뭐냐면 북한이 한편에 있고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한편에 있다, 이겁니다. 자기네들은 중재자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한국 언론에서나 이렇게 보면 가끔 뭐 중국이 실제로 뭐 대북 통관 강화 조치를 실시한다거나 뭐 금융 제재를 실시한다, 그러면 북한이 대북 제재 참여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북한한테 돌아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근데 중국이 갖고 있는 그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중국이 갖고 있는 그림은 자기가 이 동북아에서 이 질서 유지자로 내가 중심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국이나 한국이 이렇게 종용하는 그런 어떤 논리나 그런 움직임으로 나는 가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사실상 그게 지난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그 대중정책 실패였죠. 왜냐하면 천안함 했지 연평도 그런 그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로서는 이게 어떤 그 동북아의 어떤 그 힘의 관계라든지 판세가 어떻든 간에 중국은 우리한테 동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관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굉장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 화를 많이 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징후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지금 크게 뭐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놓고 보면 북한이 지금처럼 이렇게 도발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동북아 지역 질서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게 언뜻 보기에는 좀 이렇게 정신 나간 행동 같고 통제되지 않는 행동 같지만 주변국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전략적인 어떤 한계 조건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입장 변화를 받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렇긴 어렵죠. 그래서 그 북한이 택한 솔루션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남한을 인질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한을 북한이 인질로 삼는 건 사실 뭐 이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속 이제 그 북한이 남한에 대한 이제 군사적 위협을 통해서 미국과 이제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취해온 건 사실인데 저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난 5년간 그 남북 관계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 그 남북 교역하고 북중 교역 이게 추이를 보시면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죠.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말기까지 이 남북 교역하고 북중 교역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죠. 이게 한 17억, 그러니까 한 18억 달러 정도 되고 한 중국이 한 20억 달러 정도 돼서 거의 근사치로 이제 이렇게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5년 후인 지금 2012년까지 보니까 사실상 뭐 남북 교역이 한 20억 달러 되는데 북중 교역 한 60억 달러 됩니다.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은 허수예요. 남북교역은.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남북교역의 지금 99% 이상이 개성공단 교역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 교역은 실질적인 의미로 교역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회사 내부 거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역만 개성공단에 있는 거고 자기 회사에서 그 생산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노동력만 북한 사람을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지금 그 2012년 현재의 그 남북교역이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남북교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2007년 이전에는 뭐 일반 교역, 그러니까 뭐 우리 상품 팔고 막 이런 거 하고 뭐 위탁 교역하고 뭐 이제 그 뭐죠? 이렇게 대북 원조 같은 거 막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막 비슷비슷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이게 좀 역동적인 성격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 이후에 싹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상 북한 입장으로서는 남한이 중요한 행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볼 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지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레버리지를 갖고 있고 또 이제 그 인질로서의 약점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레버리지는 거의 소멸이 되고 인질로서의 약점만 지금 갖고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북한 입장으로서도 지금 아쉬울 게 없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성공단이 없어지기라도 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은 그냥 위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얻어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됐냐? 잘 아시겠지만 남북교역이 없어진 만큼 그거를 다 북중교역이 상쇄를 시켰죠. 이만큼 커졌거든요. 거기다가 중국은 이 틈을 타서 북한에 있는 광물 자원들 다 이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이유는 제가 누차례 말씀드리지만 이게 합작 형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광물 자원이 많은데 이걸 북한 측에서 이제 채굴해낼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기술력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광물 자원으로 받아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작업은 단기 계약이 아니고 최소한 한 1, 20년에서 30, 50년 이렇게 단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통일이 됐는데 중국 측에서 내가 주변국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국 측에서 내가 동의해 줄 테니까 기존에 북한 정부가 중국 정부하고 이렇게 했던 계약들 그 승계 인정해줘라 라고 하면 사실상 지금 중국이 북한 내에서 따낸 개발권, 광산 개발권 같은 게 북한 전역에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생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북한 위쪽에 보시면 무산 철광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시아 최대 노천 탄광이거든요. 철광 광산인데 그거 개발권도 중국이 갖고 갔고, 그리고 약간 밑에 이제 단천이라고 컴퓨터 같은 데 들어가는 마그네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광산인데 그 개발권도 이제 중국이 따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보면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이렇게 시행한 게 어떻게 보면 북한이 자꾸 나쁜 행동을 하니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로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레버리지를 다 소멸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북한이 실제로 압박을 받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만큼을 중국이 다 갖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렇게 순환고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이 더 이상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중국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중국은 북한 자신이 소멸되는 걸 절대 바라지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김일성 때부터, 이거 뭐 북중 관계가 워낙 돈독했지만 김일성 때부터 예를 들어서 50년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막 종파 사건이라고 해서 김일성 지도부 내에서 이렇게 막 권력 다툼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중국 측에서 이제 중재를 하면서 북한 김일성한테 굉장히 압력을 행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사실상 거의 북한에서는 역사 기록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김일성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사실 김일성도 북한 지도부에서도 중국이 굉장히 고마운 나라긴 하지만 중국 지도부를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도 사실은 해피한 상황은 아니에요. 중국에 이렇게 많은 어떤 영향력이나 자기 생명선이 넘어가는 게 김정일로서도 사실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이렇게 단절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선택을 했던 거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은 그렇게 중요한 행위자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과 경제개발이라는 좀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변에 어떤 중국이라든지 미국이 갖고 있던 어떤 전략적인 한계들을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주말 이후에 이렇게 4월 15일이 태양절인데 미사일 발사를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안 하니까 이렇게 좀 북한도 막 이렇게 소강 상태고 그래서 다시 이제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갖고 있는 장기적인 전략적인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남한에 대한 위협을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핵을 미국에서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양립 가능한 어떤 조건이 주어지든지 그렇게 되지 않은 이상, 물론 이제 잠시 소강 상태는 대화 국면이 접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 아까 가격이 계속 이렇게 뛰는 거에서도 보셨듯이 북한한테도 지금 별로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시장에서 계속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으면 북한 당국의 어떤 통제력이라는 게 계속 약화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경제 개발은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자국 내에서 자꾸 커진다는 게 절대 이제 이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좀 일시적으로 과거와 같이 어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북한이 분명히 자기의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밝힌 셈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위기 국면이 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이런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이제 대선 공약으로 한 게 이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제 한다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정권이 이렇게 제대로 하기도 전에 지금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대화를 하자고 하기도 조금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이전 그 이명박 정부와 같이 강경한 정책을 했다가는 사실상 굉장히 또 악화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저는 남북 간의 그 신뢰관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경제 교류를 좀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선택을 조금 그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그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과 같이 가다가는 정말로 그 남북 관계에서 남한이 어떤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완전히 소멸돼 버릴 거고, 그렇다면 정말로 이제 인질로서의 성격만 남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인 그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게 막 뭐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자 그러면 흔히들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이제 북한이 자꾸 나쁜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럼 퍼주기를 하자는 거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독일의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그 60년대부터 독일이 이제 그 동방정책을, 브란트 정부가 이제 동방정책을 시행했죠. 그래서 그 서독 정부가 동독 정부에 대한 차관이라든지 그 교역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념적으로 이제 그 냉전 시기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에 서독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죠.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서독에서 지원하는 자금이나 서독에서 흘러가는 돈들이 다 동독을 통해서 소련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서독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사실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거든요. 또 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동서독은 남북한하고 다르게 이제 서신 왕래나 그런 게 가능했었는데, 서독에 있는 친지들이 동독에 있는 자기 친척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돈을 막 보내줍니다. 이렇게 달러라든지 서독 마르크라든지 막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 동독 그 공항 기관에서 그걸 다 검열을 해요. 다 자기네들이 국고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납니다, 그 액수가. 그러니까 서독에서 그거 다 알고 있죠. 근데 계속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독일이 참 뭐랄까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그 보수 정부인 그 기민당 그 헬무트 콜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도 콜 정부가 그 동방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또 유연성을 보였어요. 그냥 개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정부랑 같은 어떤 대동독 정책을 이제 유지를 하는데,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동독이 과연 뭐 민주화가 되고 뭐 서독에서 바라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말로 갈수록 동독의 그 독재 정권이 더 강고해지는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9년 10월이죠. 베를린 장벽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뭐냐면, 과도기적으로는 서독에서 동독으로 제공하는 그런 돈들이 동독 그 독재 정권을 그 부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명히. 근데 장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동독 경제 전체가 서독 마르크에 잠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동서독이 겉으로는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힘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독 경제가 서독의 도움 없이는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주위에 도움을 구했는데, 당시는 뭐 소련도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상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서독밖에 없었어요. 근데 서독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원조를 해주겠다. 공식적으로는 그랬죠. 우리는 동독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원조를 해주겠다. 대신에 정치 개혁을 해라. 라고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독이 89년부터 90년 이 1년 그 통일이 되기 전까지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 지도부 교체가 있었거든요.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데, 동독 정부가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서독 돈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받지 않으면 동독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독 제안이 기분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이게 퍼져 있는 오해가 뭐냐면,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되면 당연히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게, 북한도 엄연히 그 UN 회원 국가입니다. 주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하면 통일되는 방식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UN에서 통일을 승인을 해주던지,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야죠. 아니면 북한 주민들이 주민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남한의 흡수 통일이 되자라고 총선거를 하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냥 걔네가 붕괴된다고 해서 자동 그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동서독의 경우에는 동독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TV를 통해서도 계속 서독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 서독도 방문을 해보고, 그리고 서독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독 정권이 이상해지면 당연히 우리는 흡수 통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북한, 이게 뭐 쌀독에 인심 난다고 이게 이렇게 단절을 시켜버리면 북한 사람들도 사실상 이게 사실 중국이 더 고마워질 수밖에 없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는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뭐 통일이라거나 그런 어떤 중요한 국면이 나왔을 때 굉장한 문제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제재를 가하고 뭐 이렇게 어떤 그 강경한 태도를 뭐 취할 필요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어떤 정책 목표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최대한 키우고 키우는 것이, 신뢰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통일이든 이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든 가장 이렇게 소프트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차후에 어떤 대북 정책을 구사함에 있어서도 지금 어떤 단기적인 그런 거를 고려해서 그런 북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기보다는 그런 좀 큰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일단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